카타르 역대 최악의 개최국 확정? 자, 아직 조별리그 진행 중인데 확정인 이유 말씀드립니다. 볼리의 통계자입니다. 25일부터 26일에 걸쳐 A조의 2차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중 오늘의 주인공, 비운의 주인공 카타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중심으로 A조 2차전까지를 정리해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팀이 나온다니, 그게 개최국이라니 굉장히 특이한 월드컵이고 좀 이상한 월드컵입니다. 자, 먼저 카타르가 세네갈에 1대3으로 패배한 경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맨 오브 더 매치는 블라이의 디아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세네갈의 승리를 이끈 선수, 사디오 마네의 부상 공백을 가장 먼저 메워준 선수, 세네갈의 이번 대회 1호 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자, 카타르가 아무래도 중심이 되겠죠? 카타르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어차피 탈락했을 것 같은 전력이긴 하지만 조금은 더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뒤늦게 남기는 경기였어요. 카타르는 1차전 에콰도르전과 멤버 일부분 바꾸고 대동소이한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네갈을 상대로도 좀 소심한 축구를 했고요. 지난번 에콰도르전보다 좀 정신을 덜 못 차렸다, 조금만 못 차렸다라는 점만 달라졌지, 대체적으로는 용기가 별로 없고 좀 뒤로 밀려나 있는 그런 경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세네갈의 선제골을 얻어맞고 서서히 공격을 강화하다가 두 골째를 맞았을 때 비로소 좀 급해졌습니다. 결국 고정 조커로 투입되어 온 무함마드 문타리 헤딩골로 카타르 사상 첫 월드컵 득점이 나왔습니다. 장신 공격수 문타리를 투입하는 게 카타르의 아주 늘 해온 그런 공격 변화 패턴이었는데, 그게 결국 먹힌 거죠. 그러나 반바 디eng에게 실점을 하면서 결국 세 번째 실점을 하고 점수차가 2점으로 벌어지면서 추격에는 실패합니다. 1차전과 똑같이 두 골차 패배였지만 그래도 좀 과감하고 용감한 축구를 했기 때문에 득점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나왔거든요. 알모에즈 알리와 아피프의 투톱도 조금은 좀 유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전도 좀 애초에 좀 용감한 컨셉으로 나왔으면 덜 당황하고 자기들 축구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너무 소심하게 대회를 시작했던 거 아닐까? 라는 아쉬움이 좀 카타르 국민들과 카타르 축구 팬들, 또 카타르 선수들 본인들에게 뒤늦게 남을 만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완전히 꼴불견으로 탈락하는 건 좀 면했다, 이렇게 좀 아주 약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한결 나은 경기력에 대한 힌트는 얻었기 때문에 3차전에서는 어찌 보면 최초의 승점, 나아가 최초의 승리도 노려볼 수 있는 카타르가 됐습니다. 물론 그 3차전 상대가 네덜란드이긴 하지만 네덜란드 그렇게까지 아주 어렵지 않아요. 에콰도르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입장에서는 마지막 체면치레, 명예회복 정도는 하고 대회를 마치는 걸 목표로 삼아야겠죠. 자, 카타르가 탈락이 확정됐다, 이 얘기에 초점을 맞춰보면요. 자, 카타르 경기에 이어진 네덜란드와 에콰도르의 경기에서 두 팀이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였죠. 둘 중 하나가 이겼어야만 했어요. 왜냐면 네덜란드와 에콰도르는 모두 1승을 안고 있는 팀들이었는데 카타르가 이미 2패를 했잖아요. 2패를 한 팀이 16강에 갈 수 있는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이 그나마 살아나는 건 한 팀이 3승하고 나머지 세 팀이 1승 2패를 쫘라락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와 에콰도르가 비기면서 이 쫘라락 1승 2패라는 게 불가능해져 버렸죠. 그래서 네덜란드와 에콰도르는 둘 다 1승 1무로 승점 4점이 됩니다. 승점이 0점인 카타르로서는 이 두 팀을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타르는 조 3위 아니면 4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즉 조별리그 탈락이죠. 자, 개막전 패배 후에 탈락하는 사상 최초의 개최국, 그리고 고작 2차전만 탈락한 역시나 사상 최초의 개최국, 이렇게 불명의 기록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개최국은 정말 대부분 조별리그를 통과했어요. 유일하게 통과하지 못했던 팀이 기존에는 남아공이었는데 2010년도 남아공, 이 팀조차 올해 카타르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자, 비교해보면요, 당시 남아공은 1차전에서 멕시코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일단 승점을 땄어요. 이기지 못한 게 문제였던 거지 승점을 땄습니다. 그리고 2차전 우루과이에 패배했고 3차전에서는 무려 프랑스에 승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승 1무 1패가 되었고, 남아공에서 우리 한국이 1승 1무 1패로 16강 가지 않았습니까? 1승 1무 1패면 운이 좋으면 가고 운이 나쁘면 못 가는 그런 승점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승점 동률인 가운데 아깝게 3위로 떨어진 거고, 올해 카타르와는 완전히 다르다, 당시 남아공은 충분히 좀 체면치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카타르는 어느 쪽으로 보든 역대 최악, 역대 최악의 개최국이 되었습니다. 자, 카타르가 왜 이 정도로 못했는가, 이 점을 얘기해보죠. 자, 일단 기본적인 이유는 그냥 축구를 원래 못하는 나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나라가 갑자기 유치를 했으니까 2010년도 유치전 때 좀 기습적으로
다들 카타르 유치 못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유치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 16강을 한 번도 못 가본 나라들이 월드컵 유치하고 나서 갑자기 가는 경우 우리 많이 봤거든요. 일단 우리 한국이 그랬고, 옆 나라 일본이 그랬죠. 그리고 94년도 월드컵에 미국도 있었고요. 일단 개최하면 어떻게든 홈 어드밴티지 등이 막 작용하면서 16강은 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남아공에 이어서 카타르는 왜 못 갔는가? 그것도 왜 최약체가 되었는가? 특히나 카타르는 몇 년 전까지는 실력이 확 올라와서 와 이제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이란, 사우디 등과 함께 정상을 다투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들었던 팀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2022년은 왜 떨어졌는가? 이야기를 해보죠. 카타르는 2010년에 기습적으로 대회를 유치한 뒤 무려 12년 동안 이번 대회를 준비했어요. 월드컵 대표 상당수가 경력을 보면 같은 유소년 팀 출신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스파이어 아카데미라는 곳인데 카타르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국립 아카데미예요. 이 한 군데 유소년 팀의 유망주들을 팍팍 긁어 모읍니다. 또 다수의 카타르 대표 선수들이 보면 같은 유럽 팀을 거쳤어요. 오이펀이라는 벨기에 구단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종의 위성 구단이죠. 카타르에서 자기 유망주들을 유학 보내려고 경영했던 팀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오이펀을 통해서 유럽 리그로 진출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실패하고 결국 지금 카타르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원이 카타르 국내파인 상태에서 월드컵을 맞았죠. 아무튼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서 시설도 만들고 바르셀로나 쪽에서 투자자들도 수입해오고 유럽 구단도 운영하고 국가 전체의 최신 유소년 팀을 육성했으니까 뭔가 좀 유망주들이 팍팍 나오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의 패착 지나고 나니까 감독만큼은 백전노장으로 했어야 했다. like, 히딩크, or 루나르 이런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게 뒤늦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펠릭스 산체스 감독은 이 유망주들을 다 키워온 이 나라에서 유소년 키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A대표팀을 이끌고 큰 대회 나가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카타르의 많은 대표 선수들과 동고동락해온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사람이니까 지휘권을 준다. 뭐 말로는 되게 로맨틱하게 들리고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실 현명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카타르도 결국에는 산체스를 믿지 못해서 월드컵만큼은 차비 에르난데스에게 지휘봉을 주고 싶어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차비가 바르셀로나로 가면서 무산되기도 했거니와 차비가 맡았어도 큰 차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차비가 아니고 히딩크나 르나르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히딩크, 2002년도 한국의 히딩크, 그리고 올해 사우디 돌풍을 이끌고 있는 르나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약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축구, 좀 과감한 축구, 압박하는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축구를 했다는 거죠.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사실 전술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꺾여 있었어요. 이런 소심한 접근법을 쓰지 않고 좀 과감한 접근법을 써야 그동안 카타르가 열심히 조직력을 갖춰온 게 힘이 되는 건데 뭐 본인들의 저력, 뭐 좋은 조직력, 또 체력 준비 상태 이런 것을 스스로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 전략을 쓰고 말았죠. 그래서 감독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둘째, 너무 긴 준비가 오히려 독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팀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 법이에요. 또 한 감독이 맡으면 또 사이클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 현재 팀의 고점은 2019년 정도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에 아시안컵 우승을 했잖아요. 그때 8강에선가 한국을 꺾었죠. 그러면서 아시아 정상권을 겨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리고 그 다음 해 정도까지 저력이 이어지다가 지난 2년 동안은 확 꺾였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온갖 대륙의 대회들 다 참가해보고 깍두기로 여기저기 다녔는데 다 큰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었다. 원래 모든 팀은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팀들이 팀이 안 좋아지면 뭘부터 합니까? 감독부터 경질하죠? 그리고 이 팀의 사이클을 확 리셋을 시켜버리면 갑자기 팀이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카타르는 이미 꺾이고 있는 팀이었고 그것을 막지 못한 채 월드컵을 맞고 말았습니다. 모든 리더십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결국 고개를 드는 이 모레알 같은 팀이라는 국가대표팀의 정체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레알 같은 팀, 야구 레전드 김성근 감독의 명언을 인용해봤는데 이 팀은 수단, 알제리, 포르투갈 등에서 찾아온 다양한 귀화 선수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어려서 귀화를 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 용병을 사온 게 아니다. 예전 소리아처럼 그러면서 이제 문제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속사정을 보면 카타르 리그로 이제 넘어온 외국인 선수들이 카타르 리그의 외국인 커트를 피하기 위해서 로컬 등록을 하기 위해서 기화한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는 다른 나라 선수를 데려온 다음에 우리나라 선수를 동화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만의 언어가 일단 있고요.
한국의 문화가 강력하니까 외국인 한국에 오면 잘 동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카타르는 그게 없어요. 왜냐면 카타르 자체가 다른 아랍권들과 차별화된 나라가 아니고 나라가 된 지 굉장히 얼마 안 된 석유가 난다는 게 이제 알려진 뒤로 여러 아랍권에서 이제 독립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그런 식의 나라예요. 이전부터 카타르가 독립된 나라로서 그 이름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온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적은데 그 인구들도 현재 이주민들이 많이 있는, 이민들이 많이 있는 나라라서 문화적으로 독특성이 좀 얕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동화시킨다는 개념이 쉽게 먹히질 않고, 애국심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을 끌어들였을 때 잘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 이런 위험성이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카타르로서는 개최국인데 국가 정체성이 좀 희미하다?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그래서 대표팀의 단결된 모습을 통해서 외부의 그런 시선을 불식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카타르는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 팀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세네갈. 세네갈은 1승을 하면서 1승 1패가 되었죠. 이 팀은 마네의 부상 공백은 이미 일단 메웠습니다. 자, 마네의 공백을 절감하면서 1차전에서 네덜란드 상대로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한 것 같았지만 결국 무득점으로 졌죠. 그런데 이제 카타르 상대로는 전략을 좀 바꿉니다. 장신 공격수 디에디우를 기용했는데 적중했어요. 결국 디에디우 투톱이 각각 한 골씩 기록을 했고요. 교체 투입한 밤바 디엔까지 골을 넣으면서 공격진의 위력은 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알리오 시세 감독의 선수 기용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먼저 원래 인사이드 포워드에 가까운 이스마일라 사르를 왼쪽 윙어가 아니고 오른쪽 윙어로 정발 윙어로 기용했는데 사르의 위력이 정말 없었다. 오히려 실수를 좀 했다. 이런 측면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비수 교체 투입도 좀 아쉬웠습니다. 1차전에서 실수를 연발했던 센터백 파페 아부 시세를 이번에는 선발 라인 배제했거든요. 전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후반전에 경기를 굳히겠답시고 이 선수를 굳이 교체 투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골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수비수 교체 용병수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고요. 오늘 보여준 축구, 카타르 상대로 한 축구가 조금 더 강한 팀 상대로 통할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보다 더욱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세네갈이었습니다. 다음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A조에서 경기력으로는 최강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와 1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거의 압도한 다음에 아쉬운 무승부를 거둔 거였거든요. 특히 이 팀에서 중요한 건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죠. 발렌시아는 이번 대회 에콰도르 전력의 절반이고 좀 과장해서 말하면 에콰도르 월드컵 도전사의 절반입니다. 왜냐면 에콰도르가 2014년 대회와 이번 대회까지 두 개 대회에서 에콰도르 현재까지 6골을 넣었는데 그걸 혼자 다 넣었어요. 에콰도르가 본선에 4번 나온 나라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번의 본선에 골을 혼자 다 넣은 공격수가 있다? 이런 선수는 이미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팀의 역대 최고 성적이 월드컵 16강인 팀입니다. 지금 에콰도르가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죠? 이번 대회에서 발렌시아와 에콰도르를 16강, 나아가 8강 이상까지 올린다면 그 즉시 에콰도르 역사상 최고 선수 확정입니다. 다만 이 팀의 고민거리는 발렌시아가 1차전 때도 경기 끝난 뒤에 좀 부상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중간에 결국 교체가 됐어요. 오른쪽 무릎 부상을 호소하면서 이게 큰 부상일 경우에는 이 나라는 이제 전력이 반으로 깎인다고 보시면 되고 잘 회복해서 정상 컨디션으로 나와야지만 최종전에서 세네갈을 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입니다. 처음에 조편성만 봤을 때는 네덜란드 1강을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세네갈, 에콰도르랑 비슷한 전력이에요. 왜 네덜란드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건 에콰도르가 세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덜란드가 그냥 약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에콰도르전 초반에는 코디 각포의 골로 앞서갔지만 이후 80분 넘게 일방적으로 두개 맞았어요. 슛을 경기 내내 딱 2번 했습니다. 2번. 골 포함해서 2번. 이것은 1966년 이후에 유럽팀의 월드컵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최악의 수치라고 합니다. 역대급 졸전이었다는 거죠. 안 진 게 신기한 경기였다는 겁니다. 더용이 독박 빌드업을 하는데 이게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 개선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각포는 골 넣고 잠수 타버렸고요. 그리고 베르베이는 애국자 했죠. 토트넘에서 아무리 후보라도 네덜란드 대표팀 오면 잘한다 했는데 그 타이틀이 아깝습니다. 그런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팀의 공격의 유일신이라고 할 수 있는 멤피스 더파이는 아직도 컨디션을 올리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교체 투입돼서 무색무취였어요. 결국 공격이 종합적으로 엉망입니다. 이 팀은 반다이크가 있고 아케가 있고 둠프리스 등이 있는 수비만 화려하고 미들 조금 약하고 공격은 아예 엉망인 그런 네덜란드가 되고 말았어요. 자, 파날식 실리 축구가 겨우 버티는 수준이지
이 팀을 2014년처럼 막 4강까지 올려놓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네 팀이 이제 3차전 앞두고 있는데 3차전에서는 아무래도 카타르가 뭐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응원한 마음도 있지만 네덜란드가 카타르를 만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덜란드가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네덜란드가 16강 티켓을 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에콰도르와 세네갈 경기에서 승자가 나머지 한 장을 갖게 될 겁니다. 만약에 비긴다면 에콰도르가 가져가겠죠? A조는 개최국이 있는 조여서 많은 관심 받았는데 카타르의 역대급 졸전, 개최국 중 최악의 졸전으로 이제 중간 고비를 넘었습니다. 카타르는 뭐 일찍 짐을 싼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네요. 자기 나라니까 일찍 들러리 시세가 돼서 같은 도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남들이 자기 도시에서 축제를 즐기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겠네요. 카타르 선수들에게 먼저 탈락한 카타르 선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